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해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올해 금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주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2023년 이제 주식 투자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러 아마 오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제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올해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주가가 이틀 동안 엄청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도.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투자 환경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뀌었는지를 좀 체크를 해드리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저희 채널에서도 매일 아침마다 외신들을 다 보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트렌드를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뚜렷하게 지금 변화들이 보이고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반드시 봐야 되는 리스크들도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가요? 긍정적 변화, 남아있는 리스크. 네, 그리고 뭐 제목은 이제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남아있는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두 가지를 설명드릴 텐데, 올해 지금 이제 한 1월 달도 절반 이상 지난 상황에서 올해의 성과를 한번 봐보자 라는 건데요. 야, 요거 그거 같네요. 그 어릴 적에 크레파스 말고 그 물감통 있잖아. 파레트라고 하나? 그쵸. 거기 색깔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칠하고. 이 그림을 한번 찬찬히 볼까요? 네. 이 그림 왼쪽에서 보시면은 이게 2000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000년, 2001년 해가지고 2023년까지 그림이고, 각각 하나의 블록 자체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커머더티 아니면 뭐 미국 국채 아니면 EM 신흥국 주식 뭐 등등 이렇게 돼 색깔이 있습니다. 똑같은 건 다 똑같은 상품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를 매겨놓은 거죠. 2000년에는 누가 1등이었나, 뭐 2022년에는 누가 1등이었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2023년이 돼서 성과를 보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2022년의 반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작년에는 원자재만 플러스였거든요. 올해는 지금 원자재가 꼴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리츠가 꼴등이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수익권으로 올라와 있죠. 신흥국 주식이 꼴등에서 두 번째였는데 지금은 2위로 올라와 있고요. 지금 순위가 지금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재밌는 그림은 여기 중에서 캐시라고 돼 있는 거 있죠.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의 수익률은 아마 이제 예금 금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금만 따로 이렇게 따로 띄워 보니까 이게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등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작년에 내려갔다. 근데 예금이 2등이었네요. 작년에 2등이었습니다. 돈만 가지고 있었어도 아무것도 진짜 하지 잘한 말걸. 거다. 아무것도 하지 말걸. 이런 거지. 그냥 딴 데 다 박살 났으니까. 그러니까 현금이 2등이었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다 실제로 마이너스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그림에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2015년에 3등, 2018년에도 1등, 2022년에 2등이었는데, 자, 등수가 높았을 때는 그 다음에는 꼭 이제 현금이 떨어지더라. 그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금의 등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올해 몇 등인가 봤더니 올해 꼴등. 올해는 지금 현재 예상치라보다 현재까지 기록인 거죠. 현재 순위입니다. 현재 순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순위 기준으로는 현금이 꼴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정말 쓰레기냐 아니면 현금이 킹이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올해도 왈가왈부 얘기가 있겠지만 현재까지 수준에서는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작년보다 킹일 확률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그쵸. 정도까지는 알 수 있는. 뭐 나중에 이제 하반기에 어떤 일이 생겨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제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올해 투자를 하실 때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분산 투자인 것 같아요. 다양한 자산에 최대한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올라가니까 저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기보다는 좀 차분한 마음을 가지시고 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섯 가지 조언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가 지금 월가에서 가장 핫한 용어거든요. ROW라는 뜻이에요. 이게 ROW가 뭐냐면은 영어로 Rest of the World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 중에서 미국을 뺀 나머지가 좋다라는 얘기가 지금 핫한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료고요. 이 그림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이 좋은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미국 이외의 지역이 좋은 거예요. 이 1950년도부터 그려보니까 자, 이 구간에서는 지금 미국이 엄청 좋았던 거죠. 1970년대에 피크를 찍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기간이 한 20년 됐고요. 여기서도 지금 한 10년 정도 올라갔다가 한 10년 정도 빠지는 구간이 생기죠. 그러니까 197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이 제일 좋았을 때 피크를 찍고 내려오면 한동안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들의 주식이 좋더라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고 돈들도 지금 이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니프티 50 그리고 닷컴 버블 때처럼 또 내려오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겁니다. 저도 미국 주식을 되게 좋아하고 미국 주식이 고평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올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식만 고집하시기보다는 다른 자산들도 두루두루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올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고 리스크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해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뭘 해지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출연하셨을 텐데 올해 리스크를 뭘로 많이 얘기하시나요? 지금 시장에서. 김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2023년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올해는 금리 문제는 이제 좀 그래도 작년만큼은 넘어간 것 같고 전쟁도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고 물가도 좀 많은 분들이 꺾였다고 보시는 것 같고 올해 현재 남은 리스크는 중국도 봉쇄를 완화하고 있고 다 좋네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리스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올라가는 거를 못 잡을 리스크가 있지 않냐.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작년에 그 공포 때문에 그쵸. 이제 못 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 않냐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거를 못 잡을 수 있는 리스크 때문에 만약에 뭔가 투자 판단을 하셨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불안감을 우리가 포모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나만 빼놓고 남들 다 돈 버는 거, 이런 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포모가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이었다고 생각해요.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왜냐면 확실히 돈을 잃을 것이 정해져 있는 채권인데 거기다가 돈을 뭐하러 넣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산이잖아요. 근데 그 자산이 무려 이 그림에 보시면 2021년에는 18조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8조 달러면은 미국의 GDP가 20조 달러니까 그만큼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이 많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렇게 쓰레기인 자산에도 돈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는 어떤 자산이든 조금만 빠지더라도 얼른 갈 수 있는 여력이 됐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존재 자체가 포모의 근원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올해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포모를 느껴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다양한 자산에 분산해 놓고 좀 차분한 마음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리스크를 해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연준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들이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특히나 올해 상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잡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반기 어느 때쯤에, 즉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가겠죠.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덜컹덜컹 거리는 구간이 있을 텐데 그 구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구간에는 연준이 과연 인플레이션을 잡은 걸까? 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이 리오픈이 되잖아요. 물론 중국이 리오픈이 되면은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하겠지만 공장도 돌아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게 중론인데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커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유가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저희가 이제 만약에 푸틴이라면 뭔가 뭐 전쟁을 더 악화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때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린다는 생각이 들 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1월달 FOMC는 25bp, 3월달에는 그냥 금리 올리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를 올리려는 시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하반기 언젠간 다시 부각될 수 있는데 그 시점 되면은 야 이거 연준을 계속 이거 믿어도 되냐? 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금을 사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이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이 늘어났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과 똑같이 움직였던 게 금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그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움직였냐면 금은 대비가 되고 비교가 되는 자산이 채권이거든요. 왜냐면 금을 가지고 있어봤자 이자를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은 들고 있으면 이자 주는데 너는 이자도 안 주는데 뭘 저리 가. 이렇게 하다가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생기면서부터는 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도 이자 안 주잖아. 내가 낫네.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가지고 이게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는 따로 움직여요. 네. 근데 저는 이 그림의 이 공백만큼이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올해 2022년에도 성과가 좋았고 2023년에도 성과가 좋은 게 금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해 금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주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리오픈인데요. 중국의 리오픈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돈이 물밀듯이 몰려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얼마나 많이 가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그림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2.6조 달러나 되는 돈이 보복 소비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사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달 펀드 매니저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요. 너 지금 뭐 투자하고 있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워낙 많은 고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 자체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어디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지?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시사하는 바는 너무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는 이제 시사점을 주는 겁니다. 근데 2022년 12월, 작년 12월이죠. 하늘색을 보면 달러로만 많이 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줄긴 했지만 여전히 달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만 보면 달러가 좀 더 약세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차이나 주식, 중국 주식의 롱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까지만 해도 이게 숏이었어요. 중국 주식을 숏을 하는 게 붐볐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급격하게 바뀌면서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던 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아마 카피출레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항복이란 뜻인데요. 주식을 들고 있는데 주식이 너무 빠지니까 버텨야지 하다가 너무 더 빠지고 안 오르니까 항복 그러면서 팔아버리는 거. 그래서 보통 카피출레이션이 나올 때 주가의 바닥이 형성된다고 하면서 그 이후로 주가가 올라갈 때 카피출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카피출레이션이 중국 주식을 사는 쪽으로 확인됐어요. 이 그림은 지난주의 자금 흐름인데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지금 카피출레이션이 나타난 거예요. 중국 주식을 안 사. 중국 나빠, 싫어, 안 사. 이러다가 안 되겠는데 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몽땅 사기 시작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운용하는 거 이렇게 작은 돈을 운용할 때는 사버려, 팔아버려 한 번에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100조 원의 자금을 운용한다. 이러면 한 번에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그냥 한 3천억, 4천억 정도를 그냥 사고 그 이후로는 조금씩 밀릴 때마다 더 사는 전략을 세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카피출레이션이 나오면 이런 흐름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차이나 리오픈, 중국 리오픈에 대한 것은 투자에 염두에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이미 중국 주식은 바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을 아이디어로 삼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이에요. 애플도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잘 버티다 빠졌죠. 근데 이 애플이 빠졌던 이유는 중국에서 소비가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도 빠졌지만 중국에서 생산이 안 된다고 해서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소비를 안 하는 거 아니면 생산을 못 하는 거.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애플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애플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하얏트 호텔 같은 경우에 라스베가스 샌즈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중국의 리오픈 과정에서 수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이브한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에서 매출 비중이 25%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돈이 움직이는 곳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앞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구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이 그림은
구글에서도 지금 12,000명을 해고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해고를 얼마나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1월 달에만 지금 거의 7만 명을 해고를 하고 있거든요. 구글과 아마존과 뭐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도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고를 하겠다고 이제 어나운스를 한 거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제일 잘 된 친구들이 이제 구글에 취직한 친구들이거든요. 구글 가면 뭐 제일 잘 간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왜냐면은 보통 개발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정치, 사내 정치 뭐 이런 거 싫고 그냥 개발만 하고 그냥 평생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구글에서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60세까지 정년 보장. 넌 개발만 해. 그리고 그냥 정년 보장해두고 뭐 직원들의 그냥 복지 수준이 정말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그래서 신의 직장을 굴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랬던 구글이 12,000명을 해고한다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마사지사도 해고 인원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복지가 좋았었는데 그걸 줄이려는 시도를 하겠다는 거는 저는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플랫폼 기업들을 저도 좋아하긴 했었는데 이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이 궤적이 이렇게 보인다면 구글이 가능하면은 그냥 사업부를 유지하고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우리 좀 허리띠를 졸라매볼까? 이 파도만 지나가면 다시는 올라갈 거니까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빅테크들이 해고를 결정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장사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 플랫폼 회사는 공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캐파인데 캐파를 줄였다라는 거는 이런 의사결정을 웬만해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안 했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사람 자체가 캐파라는 말이 되게 와닿네요. 그래서 이 사람 장사라는 곳인데 사람을 줄인다고? 얼마나 하기 힘든 의사결정이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리세션 얘기도 많이 나오고 경기 침체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리세션, 경기 침체 용어는 화이트 칼라 리세션이에요. 화이트 칼라가 보통 우리가 사무직 아니면 고임금 노동자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이런 분들이 화이트 칼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대꾸되는 게 블루 칼라죠. 이게 그 저임금 노동자들이고 저학력 노동자들이죠. 근데 미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고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안 줄어요. 지금 여기서 해고되는 사람들 대부분 다 화이트 칼라들이거든요. 이번에 리세션은 화이트 칼라 리세션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의미를 저도 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게 왜 긍정적이냐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막 경기 침체가 오고 디레버리징이 일어나고 이런 구간에서는 반드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좀 세금을 더 내주든지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화이트 칼라가 힘들어지고 블루 칼라는 오히려 일자리가 많고 이러면서 부의 재분배가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여기에도 이제 아마존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인원을 줄이면서도 투자를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최근에 이제 챗 GPT라고 해가지고 오픈 AI가 정말 많잖아요. 인기 정말 많고 국내에서도 관련주들도 아닌데도 지금 주가가 오를 정도로 관련주 없어지게 찾는 게 열풍이거든요. 근데 어제도 나왔던 얘기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 원 이상의 돈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이유는 다 명확합니다. 그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반도체와 관련돼서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서 지금 사람을 줄이면서도 투자하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수요들이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치고 나가기 때문에 구글도 질세라 투자할 수밖에 없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빅테크들도 이쪽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초에 의미 있게 변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인데 요거는 조금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좀 핫합니다.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지는 한 4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도 변화이고 STO라는 개념인데요. STO 그러면은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입니다. 이게 좀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대비되는 단어가 IPO, 공모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IPO STO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IPO는 뭐죠? 제가 자그마한 회사를 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점점 커져서 일반인들한테도 공모를 하는 거죠. 나 이런 회사인데
앞으로 이렇게 잘할 테니까 나한테 투자해줘 라는 게 이제 IPO예요. 이것과 정반대되는 개념이 ICO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네. ICO는 뭐냐면은 그냥 기업은 아닌데 네. 나 토큰 발행할 건데 토큰 팔래? 이게 ICO였어요. 이거는 규제가 하나도 없었고 난립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IPO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너무 규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장 한번 하려고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복잡하고 막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막 많아요. 이 중간쯤 되는 어떤 거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STO입니다. 그러니까 ST를 오퍼링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STO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큐리티 토큰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겠죠. 증권형 토큰인데요. 이 개념은 저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STO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도의 변화가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STO를 설명할 때 따라 나오는 단어가 조각투자라는 단어입니다. 네. 조각투자라는 얘기는 뭔가를 잘라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개념인데 조각투자하면은 사실 좀 기억이 안 좋죠. 뭔가 사기도 많이 있었고 정말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주식도 조각 투자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산다는 거는 삼성전자를 잘게 쪼개서 그 중에 일부를 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 투자도 생각해 볼까요? 채권 투자도 한다는 거는 결국은 정부에서 돈을 빌릴 때는 10조씩 뭐 1조씩 빌릴 텐데 그걸 또 잘게 쪼개서 일부를 네가 갖게 해줄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융이라는 게 조각 투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할 때 내가 HTS에 한 주가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이걸 믿을 수가 있나? 그리고 삼성전자 100개 중에서 한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의심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탁원에서 야, 내가 삼성전자 주식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디에 도망 안 가. 네 거 여기 있다니까? 라고 해주는 거. 그리고 증권사에서 HTS를 통해서 거래를 활발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고 채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기술적인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STO라는 개념도 똑같아요. 이건 STO도 쪼개서 파는 건데 예를 들자면 어떤 걸 쪼개서 팔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쪼개서 파는 겁니다. 아파트 너무 비싸잖아요. 이걸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있는데 이 일부를 네가 가져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너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 증권화 시켜서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미술품도 쪼갤 수 있는 겁니다. 이 미술품의 가치가 앞으로 올라갈 건데 이거 살려니까 너 돈 너무 많이 들지. 쪼개줄게. 일부만 사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사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금융위에서 갑자기 STO를 풀어주겠다고 규제를 완화해주고 앞으로는 이거 증권사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좀 깜짝 놀랐거든요. 같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겠다라는 얘기도 똑같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개념이 새로운 돈이 시장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이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돈이 들어가긴 해야 돼요. 또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쪼개서 팔아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새로운 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투자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이 회사들 중에서 10조 원 이상이 되는 회사들은 이제부터 매년 0으로 공시하도록 만들게. 니네 들어와서 투자해. 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제를 바꿔주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STO라는 개념은 단순히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이런 개념보다도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이슈인 것 같고요. 정부에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많은 증권사에서 지금 TF 차리고 지금 이거 준비한다고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증권사 HTS에서도 조만간 어떤 미술 작품을 쪼개서 파는 거래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규제는 지금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변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투자할 수 있냐? 첫 번째는 시사점은 이런 거예요. 새로운 돈을 데려오고 싶은 정부의 마음을 느껴라라는 거고요. 이거를 약간 삐딱하게 보시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것도 개인들한테 또 팔아넘기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거 부동산 둔촌주공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저거 STO라는 걸로 허울 정보 만든 다음에 또 개인한테 떠넘기려고 또 이게 손실 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도 보면은 똑같은 상황이 2020년 3월 달에 있었는데 2020년 3월 달에 주가가 폭락할 때 연준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야 우리가 회사채도 사줄게 라고 딱 말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증시가 급등했죠. 네. 그리고 나서 급등했는데 연준은 회사차를 샀을까요? 거의 안 샀어요. 말은 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심리만 만져주고 야 너무 걱정하지 마 둔촌 주고 아니면 너무 그렇게 부동산 하지 마 우리가 이런 제도들도 만들어 줄게 라고 하고 나서 심리가 회복되면서 시장이 좋아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버팀목 역할 해줄게. 그러나 그 책임은 네가 지긴 하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 나도 네. 뭐 그런데 아무튼 이런 제도를 만들어줄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삐딱하게 생각해보면 또 떠넘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투자의 관점에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연준에서 회사채 사준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좋게 됐잖아. 그럼 만약에 한국 정부에서 STO를 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한다면 주식을 사시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사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야, 이거 하다가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 사례가 없던데 저러다 말겠지라고 하면은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 흐름이지만 앞으로 당분간 STO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개념을 소개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여러 가지로 위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위기가 정말로 코앞에까지 왔었죠. 뭐 레고랜드, 영국의 사태, 뭐 정말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위기를 키우는 데들이 사실 헤지펀드들이 공격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공포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STO를 포함한 제도의 변화들이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 상태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다. 이런 것이 올해 상반기부터 있었던 긍정적인 변화의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위기의 가능성은 좀 현저히 낮아진 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사님의 이제 브리핑에 제가 몇 가지 질문만 드리면 이제 PPT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작년에 현금이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 올해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올해 현금을 지키라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예금 이자에 맡겨도 예금이 나쁘지 않으니까 이자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쨌든 증시라든가 뭐 부동산 많이 떨어져서 현금을 써야 한다 하신 분도 있는데, 부동산을 소유하고 현금으로 뭘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긴 했지만 분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쵸. 예를 들자면 주식 60, 채권 40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좀 더 분산하셨으면 좋겠다. 주식 뭐 40, 채권 20, 금 20. 현금 20 이런 식으로 더 분산하셔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 60, 40, 뭐 주식, 채권, 부동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도 일부, 부동산도 일부 그렇게 나누셔야 되고 반드시 현금 비중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어떤 위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여력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현금이 지금 꼴찌여가지고 얘를 버려버리고 또 딴 거 하고 이런 것보다는 현금을 사용하신다면 어쨌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잘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PPT 보는 것처럼 긍정적 변화, 남아있는 리스크.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 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이사님 당연히 이제 지금 코스피가 한 2,400 정도 근처에 와 있는데 주식시장 전망은 좀 더 위로 많이 보고 계시겠네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이익의 함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익과 밸류에이션인데 근데 이익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심리가 말랑말랑해지고 야, 나 주식 사고 싶어 라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이게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익은 떨어지고 있어서 주가가 빠지는 게 맞는데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서 주가가 오르는 구간에 사실 플레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체를 봐야 되는 거는 이익이 얼마나 빠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이 기업 실적에 대해서 동상이몽이라고 제가 표현해놨는데요. 자, 보면은 삼성전자를 커버하시는 애널리스트가 있고요. 현대차를 커버하시는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쭉 봤을 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코스피 전체의 이익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이 전망이 굉장히 큰 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이례적인데요. 이건 미국의 사례인데요. 여기 있는 게 섹터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기업의 실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전략가들이 생각하는 실적이죠. 저 보시는 것처럼 올해 전망이 상반기 좀 안 좋았지만 하반기 때는 좋아져서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늘어날 거야 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전략을 보시는 분들은 아니야 경기는 침체야 얘들아 실적이 더 안 좋을 거야 라고 보는 거죠. 이 괴리가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의 실적은 이쪽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기업들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전반적으로 이 리세션이 얼마나 오고 경기 충격이 얼마나 오고 소비가 얼마나 둔화될지에 대해서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외부 충격에 대해서는.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은 좀
좋게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업사이드가 좀 제한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사이드가 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밑을 뭐 크게 보시지는 또 않는 것 같은.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박스피 정도 생각하시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딱 박스권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모를 가지고 올라갈 때 따라 사고 하기보다는 빠질 때 사셔야 되는 거고 올라갈 때는 또 차분하셔야 되고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2년을 휩쓸었던 게 결국 물가랑 금리 인상이었던 거잖아요. 자, 그럼 올해는 금리 인상 어떻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2월 FOMC 발표하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월 1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될 텐데, 금리를 25bp 인상하는 확률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온 건데요. 3월 달에는 유지하겠다. 10% 이게 처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올릴 수도 있겠다. 이거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번 2월 달 FOMC 회의가 금리 인상이 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2월 달에 지금 빅도 없어요? 대부분 지금 베이비를 예상하는 거예요? 100%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거든요. FOMC 하기 전에 연준 의원들이 다 더 이상 이제 인터뷰하지 마. 이 구간에 들어갔는데 이 구간에 들어올 때마다 꼭 나오는 기자가 한 명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냥 25bp라고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25bp다 이러면서 바뀌었어요. 근데 100%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월 FOMC 회의는 뭐 크게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또 올릴 거야? 이게 이제 관심이겠죠. 근데 이 다음 달에는 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 벌써 10%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제 2월 달에 이제 베이비하고 뭐 3월 달에 이제 안 한다면 시장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호신호 중 하나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이 호신호가 어디까지 가는 게 호신호일까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상을 제발 멈춰줬으면 좋겠어가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소원이었잖아. 그만 좀 올려였잖아. 근데 그래 그만 올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호재가 끝나는 거죠. 호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그만 때려 그러는데 엄마가 진짜 그만 때려. 그럼 이제 호재가 끝나는 거야. 그럼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주식시장의 속성을 보면은 우리가 제발 좀 그만 좀 올려줘 할 때는 그만 좀 올려줄 것 같아 가지고 올라가다가 막상 그만 올릴 것 같으면 또 다른 반응을 볼 수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나오면은 꼭 보려고 노력하는 자료가 TS 롬바드라는 곳에서 나오는 자료예요. 이 부분은 이제 독립 리서치거든요. 그래서 아주 독립적인 리서치를 하세요. 이게 보통 보면은 뭐 골드만삭스니 모건 스탠리니 이런 데들은 다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고객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냥 내 생각인데 그냥 내 마음인데 그러면서 이제 막 내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검정색 선이 금리 인상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때 올랐다가 유지했다가 내릴 거야 라는 게 컨센서스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에이 그것보다 못 올릴 거고 좀 더 빨리 내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TS 롬바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니야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엄청 극명하게 갈리죠. 이게 심지어 이제 TS 롬바드는 4분기 때는 금리를 2.8%까지 낮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낮출까요? 금리를. 물가가 확실히 잡히니까? 물가가 확실히 잡히는 걸 보고 있는 동안에는 금리를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낮출 필요가 없을 겁니다. 경기가 너무 심하게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금리를 낮춰야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구간에서 어디선가는 경기 리세션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게 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최근에 경제 지표를 보면요. 내가 경기 침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은 아닐 수 있다라는 증거도 넘쳐나고요. 경기 침체라고 해도 경기 침체라는 걸 증거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증거를 몇 가지 해볼까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미국에 있는 미국에 현지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소비를 못해요. 근데 지금 소비 경기 좋은데 왜 그래? 그러면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 카드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의 지금 개인들의 리볼빙이라고 하죠. 다음 달에 갚을게. 이게 지금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을 때 그 금리가 몇 퍼센트냐면 17%, 18%예요. 그 금리도 2000년 이후로 최고로 높아요. 금리가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다음 달에 갚을게라는 게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엄청나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할 만큼 하고 있는데 왜 이게 가능했었냐면은 미국 정부에서 돈을 쏴줬잖아요. 저축액이 그만큼 많았던 거고 그것이 이미 거의 다 소모됐다는 얘기고 제 생각에는 어느 순간에 그냥 절벽처럼 소비가 급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만약에
발현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TS 롬바드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기업 실적은 빠지는데 기업 실적이 요 정도 빠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앞으로 리스크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뭐 러시아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은 더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하실 거고 결과적으로 주식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의 실적인데 기업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도 여러 가지 리스크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적에서는 리스크는 남아있지만 어쨌든 2020년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금리는 이 세 개 단체 모두 다 더 위로 올라갈까 생각하진 않고 이제 얼만큼 내리냐의 문제는 좀 차이가 있어도 어쨌든 이런 부분은 그래도 시장에는 좀 좋을 수 있는. 그렇죠.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네. 심리가 말랑말랑해지면서 네. 금리가 낮아지는 거를 반영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조금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자, 금리가 낮아져요. 금리가 낮아지면 너무 좋죠. 주가는 올라가니까. 근데 시기에 적용되는 금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금리고요. 두 번째는 심리인데 리세션이 오면은 이 심리 부분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금리가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마냥 주가가 좋다라고 보기에는 차분하게 마음 먹으셔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애플이라든가 나이키 이런 네 가지 종목 이제 좋게 보신다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전에 이제 포트폴리오는 주식, 그 다음에 채권, 금, 현금 이렇게 이제 가지면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 주식은 좀 어떤 거? 주식도 아까 제가 이제 결론 4에서 말씀드렸던 사람을 줄이면서도 투자하는 곳, 반도체인 거죠. 반도체 주식이 국내 주식 중에서는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업종별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STO 관련주들 중에서도 정말로 찐 수혜주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투자자나 아니면은 AI 관련된 투자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만약에 못 사신 분들이라면 그냥 지수를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도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AI 관련해서 투자가 진행된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한다면은 중소형주로 들어가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되겠지만 삼성전자도 좋은 흐름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리고 이제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도 이제 인력 감소를 할 거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미지에 뜨는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는 이거 관련된 기업이 결국엔 인텔섹터, 네이버, 카카오잖아요. 네. 최근에 주가는 어쨌든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죠, 그래도. 네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사실은 구글이나 플랫폼 기업들이 그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요. 기대감은 좀 낮추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들도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보다 더 전문적으로 보는 기업들일 텐데 이러다 말겠지? 이러다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인원 감축을 안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 감축을 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장이 그동안에 받았던 밸류에이션, 높은 밸류에이션 받기는 좀 어렵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구조조정을 했다라는 거는 또 자체적으로 체력이 강해졌다기 때문에 기울기는 좀 낮아질 수 있을지언정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은 그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투자를 하시는 거는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금리가 낮아지는 부분에서 수혜를 보면서 올라갔다라고 보면은 기울기는 좀 낮게 보시더라도 투자를 하시는 거는 뭐 말리진 않겠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의 키워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2020년에는 이제 BBIG라는 키워드가 시장이 핫했었고 21년에는 메타버스, 뭐 NFT, 2022년에는 이제 태조 이방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2023년에는 이제 챗봇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런 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시장에 어쨌든 돈이란 건 있는데 이 돈이 어느 키워드로 이제 갈지를 막 늘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체 뭐 박스피드는 증시가 안 좋아도 어쨌든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 오르니까 2023년에 키워드가 될 수 있는 후보군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통 보면은 그런 키워드들을 얘기할 때 금리가 여기 있으면 금리보다 압도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되는 자산들이나 섹터에 돈이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공지능이 왜 지금 올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 섹터는요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성장하는 궤적 자체가. 안 될 때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그 기울기가 너무너무나도 가파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미 금리를 연준에서 그만 올리겠다고 하고 있지만 작년보다 훨씬 고금리잖아요. 그 금리를 이길 수 있는 섹터들이어야 되게 중요한데 그 금리를 이길 수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선별적일 거라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 중에서 금리를 이길 수 있는 성장을 하는지를
굉장히 좁은 스트라이크 존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이길 수 있는 성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금리를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정부가 밀어붙이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AI도 얘기했지만 정부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산도 마찬가지고 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김작가TV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좀 주신다면? 네,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요. 뭐 저도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고 연초부터 많은 변화들이 있어가지고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가 가장 혼란스러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좀 차분함을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이너스 금리 채권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금리도 이미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그냥 따라 산다고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 차분한 마음을 가지시되 좀 열린 자세로 다양한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속편한 조언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속편한 조언이 가치가 없을 때가 있고 가치가 있을 때가 있는데 올해는 가치가 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2년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2023년에는 좀 더 나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과 또 다음에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이호승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